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제2강 PLS-SM과 CBSM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S-SM은 예측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예측 목적 그리고 이론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잔차의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는 최소제곱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제곱법을 적용한 OLS 회귀 분석과 그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하면서 내생 잠재 변수에 설명되지 않은 잔차 그리고 잠재 변수 간의 예측 오차를 최소화시켜서 개수들을 추정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CBSM은 각 사례로부터 구해진 변수들 간의 표본 공분산 행렬과 연구 모델을 통해서 추정된 모집단 공분산 행렬 간의 차이를 최대한 작게 해서 전체 모델을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CBSM은 확인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하여 태동된 기법이고요. PLS-SM은 탐색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하여 태동된 그러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구조방정식 모델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별량 상관관계 분석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기법에서 경로 분석이 발전됐는데 이 경로 분석과 또 요인 분석이 또 발전되어서 이제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로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이 결합하여 발전된 기법이 바로 공분산 기반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 즉 CBS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로 분석과 탐색적 요인 분석이죠. EFA라고도 하는데 이 탐색적 요인 분석이 결합하여 발전된 기법이 바로 PLS 기반 구조 방정식 모델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 기법이 태동한 배경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확인적 요인 분석, 즉 CFA라는 방법과 경로 분석이 결합해서 CBSM이 나왔고 탐색적 요인 분석과 경로 분석이 결합하여 PLS-SM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PLS-SM의 장점이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 사용자 수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PLS-SM 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스마트 PLS4가 4.0이 나오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CBSM, 룰레이션, 프로세스가 하나의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모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듈을 통해서 논문 통계에 필요한 모든 통계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아주 급진적인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기가 PLS-SM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측정 오차, 구조 오차를 그리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본 크기에도 PLS-SM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반영적 측정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에이모스에서는 반영적 측정 모델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PLS-SM은 형성적 측정 모델이 잘 돌아가는,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형성적 측정 모델과 반영적 측정 모델이 한 모델에 다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PLS-SM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 기법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모수 통계를 적용할 때 샘플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 30개 이상이면 PLSSM이 잘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수 통계 기법으로도 그럼 사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실증 사례에서 보시면은 케이스 수가 케이스 수가 350개, 데이터가 350개 이상이고, 어느 정도 측정 변수 수가 확보되어 있다면, 측정 변수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개 이상이라면, 이 두 조건에 의해서 모수 통계 기법과 유사한 통계 결과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S-SM은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 기법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매개효과, 조절효과 분석이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PLS-SM이 개발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장점이 이제 생겼습니다. 매개효과 분석은 원터치에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굳이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작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 모델을 돌리고 나면 매개효과 분석은 자동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매개효과 분석은 어려움 없이 아주 쉽게 스피레스 SM을 적용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이후로 올해 지금 조절효과 분석까지도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 조절효과 분석을 잠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이 X라는 독립변수가 있고 Y라는 종속변수가 있을 때 조절변수인 모더레이터, 이 조절변수인 모더레이터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었어요. 여기 바로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되냐면 X가 Y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모더레이터가 다시 Y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X 곱하기 모더레이터 이거를 상호작용항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항이 다시 Y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통계적 모델을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PLS 4가 나오면서 4.0이 나오면서부터는 여기에 바로 그냥 모더레이터 여기에 바로 이 선에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그 선에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큰 획기적인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우리가 에이모스나 기타, 스타타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또 스마트 PLS를 쓰는 것도 아주 유용한 그러한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CBSM과 PLS-SM이 있고 PLS-SM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에 좀 주로 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론 개발과 예측 목적으로 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쪽 파트 있죠. 이쪽 파트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CBS입니다. 이론을 검증한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에서는 주로 CBSM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서로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예측 목적과 이론 개발 목적으로 PLS-SM이 사용되고 CBSM은 이론 검증, 시오리 테스팅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표본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PLS-SM은 30개에서 100개 정도면 잘 돌아갑니다. 이에 반해서 CBSM은 200개에서 한 800개 정도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많은 표본 추출을 통해서 데이터 수가 많아야지만 우리가 CBSM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포 과정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규성 과정이 PLS-SM에서는 필요 없어요. 물론 정규성 과정이 충족된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CBSM은 이러한 분포 과정이 있습니다. 엄격한 분포 과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델이 복잡한 경우죠. 그 다음에는 모델이 복잡한 경우인데 측정 변수 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다수의 잠재 변수가 있고 이거에 해당되는 수백 개의 측정 변수가 있어요. 이런 때도 우리는 PLS-SM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CBSM은 측정 변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
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적은 수의 측정 변수가 있을 때 CBSM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 변수당 측정 변수 수입니다. PLS-SM에서는 1개 이상의 측정 변수가 있으면 됩니다. 잠재 변수 하나에 1개 이상의 측정 변수를 갖고 있으면 단일 측정 변수죠. 이렇게 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CBSM은 3개에서 4개 이상, 2개를 사용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이런 한 3개에서 4개 이상 돼야지만 측정 변수 수가 CBSM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하나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영적 측정 변수와 형성적 측정 변수가 있는데 PLSSM은 이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다 가능하다. 다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반영적 측정 모델, 형성적 측정 모델 모두 용이하다. 그런데 CBSM에서는 반영적 측정 변수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PLS-SM에서는 일부 모델 적합도를 보고하고 상세한 것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CBSM은 명확하게 모델 적합도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알레말 이런 것도 있고요. 알렘 SEA도 있고요. 그다음에 G로 시작하는 GFI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모델 적합도 기준들이 있고 이거를 엄격히 기준 충족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 또 비교 뭐죠? 어떤 거죠? 여기 보시니까 지우고요. 재규 모델과 비재규 모델도 먼저 보겠습니다. 재규 모델이 뭐냐면 어떤 잠재 변수에서 어떤 잠재 변수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선행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방향만 있는 게 아니죠. A에서 지금 B로 간다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했는데 거꾸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B가 A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재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재규 모델, 즉 재규 모델은 뭐라고 했어요? A에서 B로만 가는 거죠. 한쪽 방향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쪽 방향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재규 모델. 이 재규 모델에서 우리가 PLSSM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비재규 모델에서는 뭐냐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모스나 이런 프로그램의 CBSM 계열이 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재규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CBSM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재규 모델만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는 PLSSM을 적용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지우고요. 여기 보시면 오차항의 고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 모델을 구축할 때 그림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오차항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CBSM에서는 PLSSM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PLSSM은 모델 구축할 때 오차항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매우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잠재 변수를 고려하냐 안 하냐 그건데 잠재 변수 점수를 이제 구해주는 것이 바로 PSSM이죠. 이 잠재 변수 점수를 구해줍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그 기초 통계에서 이 점수만 가지고도 우리 회귀 분석을 또 수행할 수도 있겠죠. 2차적으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CBS에서는 어때요? 직접적인 잠재 변수 점수의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잠재력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특성 측면에서 한번 차이점을 이제 알아보는 게 좋을 텐데요. 우리 이제는 PLS SN 관점에서 한번 줄 보겠습니다. 자, 표본수입니다. 표본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30개 이상이면 가능하다.
30개 이상이면 식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높은 통계적 검증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물론 표본 수를 점차 늘리면 어때요?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분포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분포 과정, 정규성 과정이 없다는 것이고요. 결측치도 허용이 되는데 측정 변수별로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측정 척도도 다 이제 다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 범주형과 우리가 데이터에는 범주형과 연속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회귀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든지 간에 이 범주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 해야 되죠. 이 범주형 변수가 있다. 그러면 이 범주형 변수는 구조방정식 모델링 할 때 바로 투입할 수가 없어요. 물론 회귀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범주형 변수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거를 더미 변수 만들기라고 합니다.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모형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주형 변수도 투입 가능합니다. PLSSM에서. 다만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더미 변수로 만든 다음에 변경한 다음에 투입해야 된다. 그리고 연속형 변수는 어때요? 바로 투입 가능합니다. 바로 아무런 조치 없이 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특성을 한번 보시면요.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변수에 속하는 측정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의 개념, 이게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이걸 잠재 변수라고 하고요. 이 잠재 변수에 여러 가지 측정 변수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측정 변수라고 하면은 설문지법을 사용하면 바로 설문 문항이 되겠죠.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치가 이 네모가 되는 거죠. 이 네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 변수라고 하는데, 이 측정 변수가 하나의 개념에 이 측정 변수가 아주 많은 복잡한 모델에서도 PLSSM이 잘 돌아간다. 즉 여기에 많은 20개의 예를 들어서 측정 변수가 있다. 그래도 식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반영적 측정 모델과 형성적 측정 모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즉 혼합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용이하게 가능한 것이 바로 PLSSM이다. 그리고 모델이 복잡한 경우에도 잠재 변수 수도 많고 측정 변수 수도 많고 모델이 복잡해도 높은 통계적 검증력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점이 이제 모델 특성의 세 번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재규 모델만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점일 수 있겠죠. 에이모스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재규 모델뿐만 아니라 비재규 모델까지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LSSM이냐, CBSM이냐 이런 특성을 비교하면서 어느 기법, 어느 모델을 우리가 사용할 거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통계를 할 때는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특성입니다. 우리 스마트 PLS를 적용할 때 PLSSM에서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내생 변수의 오차 분산, 즉 설명력을 크게 해주는, 다시 말하면 내생 잠재 변수의 알자성을 최대화시키는, 즉 외생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 외생 변수들이 이 내생 변수들을 잘 최대로 설명력을 갖도록 모형을 만들 때, 이런 모형을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PLSSM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잠재 변수 점수라는 걸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구해서 우리가 후속 연구, 즉 회귀 분석과 같은 다른 연구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다. 그러나 이제 개수 추정에서 일반적으로 이 구조 모델 관계, 즉 동그라미의 관계가 있으면 이 관계는 다소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에 측정 모델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구조 모델에 보면 측정 모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측정 모델 이 관계는 또 여기는 어때요? 과대 추정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때요? 통계적 검증력은 매우 높은
그런 기법이 바로 PLS-SM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델 평가 특성입니다. PLS-SM의 모델 평가 특성을 한번 보면 적합도 기준이 많지 않아요. PLS-SM은 이렇게 많지 않고요. 뭐 SRMR이라고 해서 표준화된 RMR 이런 정도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대안적인 모델의 평가 기준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가 기준에 반영적 측정 모델인 경우에는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를 측정해서 평가하고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 크롬바 알파, 로에이, CR, 합성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CR, 그리고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 등을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인 경우에는 집중 타당도, 다중공손성, 그리고 형성적 측정 변수의 외부 가중치와 외부 적지치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모델의 평가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 평가가 있는데 잠재 변수 간에, 즉 연구 변수 간에 다중공손성이 없어야 되겠죠. 이 다중공손성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결정 개수, 즉 알자성, 즉 외생 변수가 외생 시작 변수죠.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모형이 있다고 하면 여기 요 부분에 알자성이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요거와 요거와 요거가 요거를 설명하는 이걸 설명하는 설명력 그리고 이 전체 잠재 변수가 또 이거를 설명하는 설명력 이것도 알자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내생 변수, 즉 외생 변수 안쪽에 있는 내생 변수에는 알자성을 계산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잠재 변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 변수가 이 변수에 여기 매개 변수죠.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각각의 변수가 미치는 그 효과, 크기, 즉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가 되겠죠. 이 F자승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 크기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측력 평가를 하는데 이런 외생 변수가 내생 변수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 예측력이 있는가, 모형이 적합한가, 예측력 있는 모형인가, 이거를 우리가 Q자승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Q자승 값을 구하고 이게 0보다 크면 우리가 구성한 구조 모델이 예측력이 있다. 구조 모델이 예측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이죠. 여기 있는 마지막에 있는 내용.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경로 개수의 크기와 유의성.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 모델을 평가하는 목적은 가설 검증이고요. 측정 모델을 평가하는 목적은 뭐죠? 목적은 우리가 측정 변수, 측정 도구죠. 측정 변수,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그런 것이 바로 측정 모델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또 강좌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PLS-SM도 있고 CBSM 계열의 어떤 구조방정식 모델링 기법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재현 연구라고 해서 반복 연구라고 합니다. 반복 연구. 선행 연구와 모든 연구 변수가 동일한 연구. 이걸 우리가 반복 연구라고 해요. 이 반복 연구가 있고 기존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연구 변수를 확장시켜 추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연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확장 연구라고 하잖아요. 이런 확장 연구가 있고 그다음에 모든 연구 변수를 변경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아주 새로운 연구. 이걸 우리가 생성 연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형태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에이모스나 리지렐이나 뭐 스타타나 엠플러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로 반복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죠. 반복 연구할 때 그리고 확장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즉 이런 검증이 목적이라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라. 그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하셨나요?
그리고 스마트 PLS 4.0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확장 연구, 즉 선행 연구에서 하나 이상의 주요 연구도를 추가했다 내가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 PLS 4.0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생성 연구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패키지가 바로 스마트 PLS SM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예측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할 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통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PLS-SM과 CBSM의 선택에 대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스마트 PLS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 선택 기준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목표가 외생 잠재 변수가 내생 잠재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이때 이 분석의 목표가 예측 목적이거나 또 독립 변수인 외생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어떤 변수가 종속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식별하고 싶을 때 이때는 우리가 PLS-SM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통계 분석의 목표가 기존 이론의 검증 또는 이론 확증 아니면 대안 이론의 비교 이런 목적이라면 이때는 CBSM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성격이 탐색적이거나 기존의 구조 이론을 확장하는 연구라면 이때는 PLS-SM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장 PLS-SM과 CBSM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